네, 안녕하세요. 이번 외교부 제2세션의 사회를 맡은 숭실대학교 김태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좀 안팎으로 좀 어수선한데요. 그래도 우리 패널 하는 동안은 2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좀 알차게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신흥안보에 관한 겁니다. 신흥안보에 관한 것이고, 오늘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송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죠. 네, 송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시간 한 20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표를 하실 때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소속의 송태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굉장히 청중이 많지 않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러우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된 인지전에 대한 것이고요. 이전에는 심리전이라고 불리던 그 영역이어서 그 연결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발제문을 보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신흥 안보에 관련된 패널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인지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 위기라고 부르는, 국제정치적으로 위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통 안보의 시각에 의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위기라고 불렀던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영토, 주권, 이제 국민인데, 이 세 요소가 위협을 받거나 또 국가의 어떤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인 정당성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통 이제 정치적인 위기라고, political crisis라고 국제 정치학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흥 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위기가 좀 다른 종류의 위기를 우리가 또 위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시적인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부재한 가운데 어떤 사이버 공격을 국가가 받아서 국가의 그 핵심 기반들이 마비가 된다든지, 국가 전체의 어떤 기능들이,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 혼란이 유발된다든지, 그리고 또 악의적인 어떤 허위 조작 정보라고, 우리가 이제 이 용어는 그냥 우리가 뭐 가짜 뉴스처럼 그렇게 부르는 단어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학계에서도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허위 조작 정보와 같은 그런 정보의 유포를 통해서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전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래서 신흥 안보의 영역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는 형태에 의한 위기도 국가적인 위기로서, 안보의 위기로서 보고 있다. 특히 이 정보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국가의 정부와 제도의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교란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이제 전복적인 움직임을 촉발하는 그런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약화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에 이런 그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이런 형태의 공격, 안보 위기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초연결 시대에 있어서 정보가 확산되고 또 이 정보가 만들어지는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하면서 이후에는 뭐 서방에서는 이제 2016년부터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허조작 정보를 선거철, 특히 선거철에 유포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대해서 국내 정치적인 간섭 행위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됐고, 지금은 이 부분이 뭐 비단 서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이라든지 뭐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보 활동을 이 군이나 이제 정보기관에서는 영향 공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단어도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용어인데 이 단어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 많아지면서 요 단어들이 많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국가 배후의 악의적인 정보 활동을 주권에 대한 개입으로 보고 있고 또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군사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철에 일렉션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ESG라고 국가 선거를 위한 안보 그룹 이런 것들을 범부처적으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선두주의하는 부처가 이제 사이버 사령부와 국가안보국이 이제 주축이 되고 여기에 이제 국토부라든지 CIA, FBI, 공군 등이 같이 선거를 외국의 어떤 개입,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정보의 공격, 이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주로 허위조작 정보들이 유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국가 안보를 방어하고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다 이런 개념들이 발전되어 있고 요 선거 안보 그룹이 이번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도 가동이 돼서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습니다. 인지전의 개념과 이제 부상을 보시면 인지전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진 이슈인데 무력이나 강압적인 위협을 적에게 구사하지 않으면서 비물리적인 방식으로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면전이나 뭐 국지전이나 어떤 전쟁 물리력이 동반되고 있는 전쟁에서 인지전이 수반이 될 경우에 그 파괴력이 배가 될 수 있다. 인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지 우세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적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작전들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들은 전쟁 초기에 혹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개전 전에 인지전이 펼쳐질 경우에 공격 대상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해서 싸우는 의지,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적의 지휘부의 정보 분별을 교란시켜서 신속한 군사적인 대응을 지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감정 중에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지전에 있어서 공포를 유발시키는 테러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목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위협을 과대 포장해서 공격 대상이 정치적으로 빠르게 나에게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도 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맹국이나 적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적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이런 작전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이제 특히 많이 펼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공격 대상, 내가 공격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든지 그 국가의 법 제도, 그다음에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마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공격 대상 국가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제거해버리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상실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를 파괴시키는 것이 인지전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지전의 활동은 비물리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지나 하지만 목표는 굉장히 거대한 거죠. 국가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왜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심리전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 이제 군에서 심리
싸이 작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걸 싸이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보통은 전장, 특정한 어떤 theater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장에서 특정한 population 어떤 이 전장에 들어와 있는 군과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작전을 펼치는 이런 개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국내 여론과 국제 여론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소셜미디어 어떤 그러니까 심리전적인 메시지를 올렸을 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너무 빠르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전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세계 여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요 단어를 뭐 저는 사실 심리전이라고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인지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 인지 과정에 대한 분석, 즉 뇌과학의 발달, 이게 이제 발달하면서 코그니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주목받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이나 이런 현장에서도 그 인지전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인지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보 아주 상대방을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내러티브를 교묘하게 만들어서 전달을 할 수 있으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만들고 퍼뜨리려고 하는 그 정보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유통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게 이제 방어 작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지 방어 작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아주 효과적인 내러티브를 발신을 한다고 해도 타겟 오디언스에게 이게 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내러티브의 효과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측면에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수행된다. 저는 사이버 인지전 뭐 이런 표현도 쓰는 이유가 주로 이제 소셜 미디어가 주요 공격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같은 시기 혹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 코비드-19 그 시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유포가 많이 됐었잖아요. 사회 혼란과 전쟁 자체가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되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고 그 상황에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뷰어스를 늘리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하고 이제 그 세력들이 굉장히 놀 수 있는 일종의 축제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전쟁이. 사이버 공격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제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 지금 외교부 패널이잖아요. 근데 외교부는 사실 인지전에는 이제 인지전보다는 허위 조작 정보 그다음에 핌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인지전은 군이나 이런 곳에서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는 아주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런데 뭐 뇌파로 사람들의 뇌를 공격을 해서 감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행동, 돌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격들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뉴로 웨펀, 뭐 신경 무기, BMI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이 되면 더 무서운 형태의 인지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러우 전쟁의 이제 인지전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뭐 양차 대전이라든지 냉전을 거친 국가이기 때문에 심리전에 있어서 미국이나 러시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없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내러티브를 구사할 수 있는 국가들인데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러우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인지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이유는 제가 방전에 말씀드린 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국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이제 국가들이 이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전이나 이런 인지전 차원에서는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파괴적인 굉장히 영향력 있는 내러티브를 발신을 해도 이것이 우크라이나 대중에 도달하는
또 국제사회에 도달하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이제 방해를 받았다. 거기에 플러스 그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서 해커나 그런 IT 프로그래머들이 인지작전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 인지전이 민간화되는 이런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EU나 나토 이런 국가들이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크림반도를 합병한 그 이후부터 이 심리작전, 인지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부분을 좀 관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인지전인데요. 이 전쟁에 있어서 인지전이 왜 굉장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학자 입장에서는 재밌냐면, 재밌다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사례가 되는 이유는 정보 작전에 아주 많은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가 이제 테러 집단을 상대로 서로 인지전 대결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국가가 압도적으로 이 인지전에 있어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으나,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는 반전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인지전은 지금 여러분 이제 제 발제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방위군 대변인이라든지 외교부, 법무부, 뭐 총리실 산하의 공공외교 부서 거의 범부처 기관이 공조를 하면서 그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가동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인지 작전들을 펼쳤고, 그 다음에 외국 미디어라든지 또 외국 그 정부 인사들, 국제기구의 대표들에게 뭐 브리핑, 이 전쟁과 관련된 브리핑을 제공하고 정말 많은 활동들을 펼쳤으나, 이제 제 발제문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와 그 다음에 하마스의 인지전을 도와주고 있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란, 북한까지 가세를 합니다. 이런 국가들이 이제 워낙 인지전을 그 평시에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이나 뭐 봇 어카운트, 이런 봇 계정이라든지 거점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죠. 특히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바로 팔레스타인 그 쪽에 지지를 하는 이런 형태의 수많은 이제 내러티브들을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발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 대 뭐 서방 민주주의 간의 그 대결과 같은 그런 그 국제화된 인지전의 형태를 러우 전쟁과 마찬가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돼서 뭐 논문도 쓰고 보고서도 작성을 했는데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지전이었습니다. 하마스가 봇 계정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정보를 증대시키는 그 속도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 민간 시설들을 군사 공격을 하게 되면서 뭐 꼭 인지전이 펼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상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 국제 여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 발제문에 보시면 하마스를 지지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4개 중에 하나는 이제 봇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X, 텔레그램, 그다음에 틱톡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증대를 했고, 이것들이 굉장히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한국의 대응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인지전과 관련돼서 물론 정보기관이 그 우리나라의 그 정보 공간에서 뭐 가짜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또 봇 계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기술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이제 중국이 만든 가짜 웹사이트를 가끔 보게 되는데,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방어나 또 반격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어떤 뭐 컨트롤 타워가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만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국내 여론 공간 자체가 너무 그 분열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상관하지도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작년 그 2023년 11월에 이제 국정원이 민간 보안 회사들과 함께 그 지방 언론사를 가장한 중국의 가짜 웹사이트를 200개 넘게 이제 발견을 했어요. 200개 넘게 발견했고, 이제 중국이 좋아하는 그런 담론들이 이게 나열이 돼 있어서 딱 보면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이 너무 알기가 쉽습니다. 중국이 만든 웹사이트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수준의 그 정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정도의 수준이 이제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이 발표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인지전이라는 것이 목표하는 것이 국가 파괴인데,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공격이 동반되지 않으나 국가가 자폭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인태 지역의 우호국, 유사 입장국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뉴질랜드, 호주 이런 국가들이 그 굉장히 우리와 전략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나토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는 같이 이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 그다음에 해외로부터의 역량 공작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것에 대해서 이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로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접근이고, 우리도 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뭐가 가동된 거는 아니나 얘기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이런 그 세력들한테 무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곧 끝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 지금 북한이 또 가 있기도 하고 정찰총국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인지전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 정부 부처들이 함께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그 우호국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 가장 그 급선무이다. 그리고 이 군의 폴밀에 있어서 외교부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같이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할 때 정부에 대한 방어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 이 정도 2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요즘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인지전이라고 그러죠. 코그니티브 월페어, 뭐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 서울대 유기은 교수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유기은입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과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발표는 이렇게 큰 흐름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개념을 설명드리고 디지털 권위주의의 최근의 확산과 이것이 신흥한법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그 인터넷상의 자유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자유가 어떻게 하락되고 있는지의 최근 경향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이제 국제사회 한국의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권위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권위주의는 정부나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이제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국내의 대중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권위주의가 있었던 이래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쭉 있어왔던 일이고, 기존의 신문이나 TV나 뭐 라디오 같은 매체에 대한 통제와 모니터링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감시로 이제 확대가 되었고, 이제 첨단 기술을 더욱 활용해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조작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프로파간다를 확산하는, 유포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확대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감시 카메라라든지 안면 인식 기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통제하고 이제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이제 한 국가에 이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들이 국가 간에 확산이 됨으로써 기술과 제도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국민들을 감시하고 이제 대내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현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특히 뭐 인권 문제, 인간 안보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최근에는 왜 디지털 권위주의를 더 신흥 안보 쪽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국제적인 갈등과 이제 안보 위협으로까지 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디지털 권위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이제 기술과 검열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되고 주변의 권위주의 국가로 이제 수출이 되는 현상이 발견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정말 기본적인 인프라, 뭐 5G 네트워크라든지 통신망 같은 것을 깔아주고 이제 그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이런 안면인식 장비나 센서 같은 것도 이제 수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측면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뭐 안면인식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이 되면서 국제 사회에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단순히 이제 기술과 제도를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도구로 삼아서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이제 민주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블록 형성, 새로운 블록 형성을 더 공고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측면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 민주화에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학계의 그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제 전통적인 주장들은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 민주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된 엘리트 사이에서의 이제 독점된 정보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민주화 될 수도 있고, 이제 퍼질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의견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뭔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이제 뭔가 인식이 확대될 수,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이것을 행동으로 보이고자 할 때 시위라든지 어떤 그 뭐 항의를,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 같은 것을 할 때 동원을 촉진하는 역할,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어디에서 모이자, 이런 것들의 의견이 확실히 빨리 이제 퍼뜨려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툴이 생긴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사실은 민주화 촉진의 강력한 도구라고 여겨졌습니다. 단적으로 이게 실제로 실현됐던 게 아랍의 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랍의 봄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튀니지나 이집트 같은 데에서 시위가 특히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뭐 트위터 혁명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더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서는 뭐 인터넷만으로는 혁명이 완성될 수 없었다. 결국에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이 많이 있고 논의가 있었지만 광장에 모이지 않았다라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결부가 되어야만 이제 민주화 촉진의 도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부도 기술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을 통제하는 게 더 강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차단이나 제한, 그다음에 검열,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CCTV나 이런 것들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있고 요즘에는 뭐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것을 통해서 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서 이제 정치 체제를 나누어 보면 우리가 기존에 그냥 정치 체제를 나누던 그 잣대랑 똑같이 그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제 흥미로운 점은 꼭 이제 전체적으로 그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항상 디지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겠지만 반드시 뭐 권위주의 체제라고 해서 디지털 상에서도 권위주의적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그린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고 이 분류법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2024년도에 프리덤 하우스 온 더 넷이라는 리포트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분류된 칠해진 국가들이 디지털 권위주의 국가들, 좀 프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디지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보시면 이제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분류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 초록색으로 분류된 것이 이제 자유로운 국가들, 디지털 상의 프라이버시와 이제 그 정보 공유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같은 국가들이 이런 국가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틀리 프리한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은 이 그 리포트에서 72개 국가들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조사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는 더 많은 디지털 권위주의 국가들이 많을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정치 체제상의 민주 정도가 이제 가로축이고 세로축에는 인터넷상의 자유도를 해서 제가 스캐터 플롯을 그려본 것인데요. 보시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둘은 이제 관계 긍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비례의 관계가 있지만 몇 가지 이제 예외적인 국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리비아라든지 앙골라라든지 여기 그 왼쪽 가운데에 위치한 국가들은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지만 정치 체제상으로는 인터넷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여지를 주고 있는 자유도를 주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체제상으로는 민주국가로 분류가 되지만 인터넷 환경은 조금 더 그 권위주의적인 그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점 이상이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66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연도별로 추세를 본 것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 이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 자유가 전체적으로 하락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 개수가 아니고 국가에 그 살고 있는 인구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느냐, 뭐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살고 있느냐 라는 기준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인데, 보시면은 이제 단적으로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 이 초록색이 이제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수라고 비율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점차 내려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증가했던 때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프리덤 하우스의 리포트를 보면 이제 이제 올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올해 리포트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표현의 자유가 위협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색깔로 표시된 것이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은 인터넷
상에서 제한된 것, 그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서 어떤 이제 활동이나 그 의견 표출로 인해서 체포가 된 사례 혹은 물리적인 공격이나 살해에 당한 사례까지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72개국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56개 국가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체포, 선동죄 이런 것으로 이제 체포가 된 것이죠.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력 분쟁 상황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송태훈 교수님께서 인지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국내적으로 어떤 이제 전쟁 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에 이제 군사 검열을 통해서 6,500개의 뉴스 기사 콘텐츠가 검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인터넷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무력 분쟁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자기 검열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퓨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정치적 의견을 굉장히 표현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고, 여기에 표시된 이 그림은 그 정부가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나 전쟁 관련해서 검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폭력적인 글에 대한 이제 포스팅 같은 것을 검열해야 한다라는 게 92%나 된다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쵸? 네.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이제 반전 시위가 예상되었던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가 있었던 가운데 이제 예정되었을 뿐인데도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사람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모니터링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2021년부터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지하철에 탈 때 뭐 카드를 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얼굴 카메라에 대면은 그게 찍히면서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징집이 되었는데 도주한 사람들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체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에서 선거가 존재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체제에서 검열과 정보 조작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소수 정당의 창립자인데 이제 사망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창립자인데, 이 사람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재현을 해가지고 정당의 어떤 결집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유러피안 유니언에서는, 그러니까 EU에서 이제 그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정당에서 이런 그 이민자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거짓 이미지죠.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서 선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루안다에서는 이제 정부 비판자들을 조롱하는 이제 AI 이미지를 만들어서 유포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권위주의가 단순히 검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되게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해서 볼 텐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그 디지털 권위주의에 있어서 항상 최하위권에 있는 국가들이고, 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그 디지털 권위주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고 중국보다는 덜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집중해서 보게 되었고, 중국의 주요 전략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수 중심, 이제
국내적으로 모델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결과로 해외로 수출하는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기술 이전과 제도 이전을 함께 병행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만리방화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우리가 흔히 접속하는 그런 매체들에는 접속이 안 되고, 중국의 자체 뭐 웨이보라든지 그런 위챗이라든지 그런 바이두 이런 것들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통제를 잘 할 수 있고요. 스카이넷은 이제 감시 시스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CCTV를 설치를 해서 이제 대중들을 감시하고, 이제 사실은 공공 안전을 높인다는 이제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은, 그 마일당 CCTV가 가장 많은 도시들을 이제 줄 세운 것인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다 중국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선전, 그 광둥의 선전이 가장 많은, 이제 여기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의 IT 기업들, 화웨이 같은 뭐 GTA 이런 그 기술 기업들이 많은 데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CCTV가 굉장히 많이 있고 완전히 되게 압도적으로 CCTV가 많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신용 체계는 이제 개인에 대한 점수, 기업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뭔가 이제 세금 체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금융이나 뭐 제도를 어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되는데, 중국 제조 2025라는 이제 중국의 신흥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이런 프로젝트와 디지털 시크로드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제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시켜주고, 스마트 시티라든지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확산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중국은 사이버 주권이라는 개념을 발명을 해서 이제 그냥 주권, 영토 주권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상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국경이 없이 이제 교환이 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인데, 이것들에도 주권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는 중국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해외에서 그것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통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법이라든지 국가정보법 같은 것이 이루어졌고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선전을 하고 이제 퍼뜨리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뭐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이제 뭐 포럼 같은 거를 개최를 해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을 제일 굉장히 중시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가속화되었습니다. 시간 문제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국내적인 대응과 국제적인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국내적으로도 규범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분야가 이제 디지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국내적인 차원에서 뭔가 규범 형성을 단단히 해 놓아야지 이제 국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내적인 측면에서 법률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인터넷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쇼핑한 목록이 막 자기 추천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무서울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감시 자본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내 정보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이제 자꾸 띄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지금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권위주의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기술, 감시 기술 같은 거 수출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더 공격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표준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서 민주적인 표준을 표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이 잘 될 것이냐 아닐 것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무역이라든지 기술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한계는 이것이 과연 그럼 디지털 민주주의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자체도 이제 소셜 미디어와의 이제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이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 내에서 어떤 통일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제 그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통과가 되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IT나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 발전뿐만이 아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중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올해와 내년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상기하고 그 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우연이겠지만 디지털 권위주의 좀 의미심장한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석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경석입니다. 20분 발표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미국 신행정부와의 신흥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제가 좀 개념을 한번 신흥안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두 아시다시피 신흥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뭐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를 가지고 안보를 구별했었는데 이제 비전통안보 영역에서도 또 신흥안보라고 하는 새로운 안보 영역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신흥안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 어떤 개념적인 정의와 어떤 개념의 윤곽을 좀 잡아야지 어떤 이슈들을 신흥안보에 포함시키고 신흥안보로서의 정책적 대안과 학술적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전통안보, 비전통안보의 카테고리에 넣은 상태에서 분석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흥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신행정부와의 한국 신흥안보 분야, 안보 협력 분야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흥안보의 개념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시적 차원에서 단순히 소규모 단위의 안전 문제가 특정 사건 발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크리티컬 정처를 통해서 거시적 차원에서 대규모 단위의 안보 문제 현상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신흥안보의 핵심 개념으로 김상배 교수님의 이론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장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신흥안보의 특성 하나가 그래서 전통안보라면 핵 문제는 핵 아니면 군사 문제는 군사 문제라고 굉장히 하나의 어떤 이슈들에 집중할 수 있는데 신흥안보라고 하는 것이 안보 이슈 간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고 그게 다른 어떤 이슈들과 연관되면서 거시적 차원의 일반 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성이 있다. 요거를 한번 신흥안보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전통안보, 그 다음에 비전통안보. 근데 비전통안보와 신흥안보의 과연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봤을 때 비전통안보와 아마 신흥안보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신흥안보는 좀 더 나아가서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요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그리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포함된 것이 신흥안보 이슈가 아닐까라고
기본적으로 신흥안보의 개념 및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에서 조금 더 신흥안보를 구체적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거리는 없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신흥안보의 위험이라는 것을 촉발 요인과 파급 형태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촉발 요인은 두 가지 촉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윤정현 박사님과 이경숙 박사님께서 쓰신 어떤 그 개념을 좀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촉발 요인은 환경 생태계형 촉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술 사회적형 촉발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생태계형 촉발 요인이라는 것은 자연과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작동하거나 관리 실패로 오작동이 났을 때 촉발되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급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파급 형태도 한정적이고 일시적으로 강력한 폭발형을 가진 파급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연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화되는 형태로서의 파급 형태가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에서 볼 때 이제 2x2의 어떤 개념으로서 신흥안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2x2 촉발 원인의 두 가지 요소, 그 다음에 파급 형태의 두 가지 요소로 신흥안보의 유형을 한번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4사분면으로 하면 유형을 세분화했는데 분명히 이 4사분면의 유형에 모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영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안보라고 하는 이슈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과 팔로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셌을 때 촉발 원인이 환경 생태계형이고 파급 형태가 한정 폭발형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흥안보 이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보건안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안보가 어떻게, 그 전에는 보건안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건 이슈 아니면 뭐 인간의 전염병 뭐 이런 이슈들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보건안보화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보화 된다는 게 국가의 이득, 그다음에 국민 주권,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국가 전체적인 어떤 핵심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보건안보가 작용한다, 보건 이슈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붙여진 것 같은데, 이제 보건안보, 그러니까 보건 이슈가 안보화된 이유는 아마 2001년 세계 보건총회에서 말했던 글로벌 보건안보 풍토병 경보와 대응이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해서 아마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보건 이슈가 안보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건강 보장이라고 하는 거가 국가와 국제사회의 의무와 책임으로서 확대되고 거기서 이게 안보화 이슈가 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가장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코비드-19이나 감염병, 전염병 같은 이슈들이 안보화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촉발 원인을 기술 사회학적 원인과 파급 형태를 한정 폭발형으로 잡았을 때 그 신흥안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슈는 아마 사이버 안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송태영 교수님께서 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과 어떤 담론들이 있지만 뭐 당연히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데이터가 안보화되고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고, 이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는 게 이제 또 국가들의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고 점점 과학 기술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도 이제 신흥 안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이제 또 하나 촉발 요인을 환경 생태형으로 한번 잡고 파급 형태를 연계 심화형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환경 안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자원의 문제, 어떤 환경 생태계형으로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어떤 요소로 촉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파급 형태가 한정적이지 않고 연계되고 계속 시간이 지나서 심화되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환경 이슈들이 이제 국가의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눈여겨볼 어떤 안보 이슈가 신흥안보 이슈가 환경안보,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부 신흥안보를 이해함에 있어서의 마지막 촉발 원인을 기술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고 파급 형태를 연계 심화형으로 바라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급 형태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촉발론을 기술 사회적으로 놓고 파급 형태를 연계 심화를 봤을 때 하나의 또 중요한 게 에너지 안보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발표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부분은 이제 원자력 에너지. 그 왜 원자력 에너지냐?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에서 대두되는 사회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어떤 대안으로서 원자력 에너지가 뜨고 있기 때문에 신흥 안보의 이니지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신흥 안보를 이해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흥 안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명확한 원인과 규명이 확인이 좀 어렵고 다양한 형태로 신흥 안보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전례 없는 규모와 특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어떤 특성들이 있고요. 신흥 안보의 파급 범위가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단위, 그냥 국제 사회 단위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또 파급 범위의 특성과 범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이슈들이 연계돼서 심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 아니면 국제 사회에서의 가치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특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 상태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신흥 안보를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국가성인 것 같습니다. 초국가성이라고 한다면 뭐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할 거고, 국가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가 굉장히 초연결, 국제사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왜 미국 신행정부와의 신흥 안보가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질문을 돌아갔을 때는 이 국가 간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성, 그 다음에 커버할 수 있는 이슈, 그 다음에 어떤 국가들과의 연계된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다른 국가들보다 어느 국가들보다도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신행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트워크 분석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어떤 거버넌스라고 하는 중요성이라는 게 이제 신흥안보라고 하는 이슈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연히 미국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직적인 어떤 의사결정, 국가 간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나름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속에서 신흥 안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어떤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흥 안보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제적 네트워크와 협력이 중요한데, 동시에 여기서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게 국가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앞에서 송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는 어떤 수직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직적인 결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형태는 국가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흥 안보를 다룸에 있어서의 국제사회와의 어떤 협력뿐만 아니라 신흥 안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행정부 아니면 범행정부의 조직의 어떤 이 협력이 굉장히 그 평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신행정부에 대한 신흥 안보 협력을 앞에서 말했던 4가지 안보 분야에서 논하기 전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건안보, 환경안보,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환경 안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어떠한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마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신흥 안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안보적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에서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안보적 이슈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분석을 하려면 먼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간의 신흥 안보 협력 방안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안보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건안보, 사이버 안보, 환경안보, 에너지 안보에서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간의 협력 방안은 굉장히 광범위했고 굉장히 촘촘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안보를 먼저 보자면 이제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
사무소 운영을 통해서 한미 간 신종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인적 교류도 하고 그 속에서의 그 어떤 그 한미의 큰 틀에서 그 정보 공유, 그다음에 인력 양성, 그다음에 어떤 그 공동 연구라고 하는 노하우가 이제 한미 간에 좀 축적이 많이 됐고요. 그 속에서 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제가 뭐 한국의 보건산업진흥원과 미국의 국립보건원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한미 공동 연구 연수 협력, 그다음에 지식 교류, 그다음에 대응 협력 방안의 노하우 공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이제 미국의 국립암센터 간의 어떤 MOU도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좀 재밌게보다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이 국립보건원입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라고 하는 이 국립이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보건안보의 영역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국가의 중요성, 국가의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신흥안보를 대응함에 있어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과 미국과의 아니면 국제사회 협력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안보입니다. 사이버 안보에서도 이제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한미 간이 구축을 해서 그 속에서 다양한 신흥 안보에 대한, 특히 사이버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이 이루어졌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이제 기술 정책 전략 분야에서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신뢰 구축, 그다음에 다양한 국가기관의 지원 역량을 서로가 한미 간에 서로 도와주고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의 또 양자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가가 좀 긴밀히 공조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협력 방안들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세부 협력 방안들을 한번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 가산 자산 탈취, 뭐 요즘 뭐 북한이 한국의 가산 자산 탈취를 했다는 어떤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한미가 어떻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방어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긴밀한 공유가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환경 안보입니다. 이제 환경 안보의 한미 협력의 근간은 이제 2012년 한미 환경 협력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근거로 양국은 환경 보호와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법규를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자간 환경 협정, 근데 양자간 다자간 환경 협정 이행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생태계 보호, 대기 수질 오염, 그다음에 폐기물 감축, 청정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틀 속에서 한미 환경 협력 위원회와 환경 협의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위원회가 한미 간에 잘 작동을 해서 불법 비보보 비규제업, 기후 변화, 플라스틱 대응, 오염 대응, 그다음에 대기질 및 수자원에 관련된 한미 협력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제 에너지 안보는 이 한미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이라고 한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제 다시 이제 600조로 2030년까지 한 35년까지 원전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고, 한국이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건설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단가로 하는 한국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에너지 안보, 그럼 원자력 안보가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든 정부의 협력의 근거에서 트럼프 신정부 행정부에서의 신흥 안보 협력이 어떤 거는 더 발전될 것인지, 어떤 거는 악영향을 미칠 거를 생각해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건 안보에 대한 한미 협력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환경 안보에 대한 분야에서도 굉장히 한미 간의 협력은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의 한미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건 정책과 환경 정책의 방향성이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총괄 장관으로 임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백신 반대론자가 이제 지금 케네디 장관인데 그런 인사만 봤을 때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2기 행정부에서 얼마나 보건안보 이슈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우려될 게 되는 분야는 WHO에 관련 뭐 탈퇴까지도 다시 고려되지 않을까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근데 미국이 WHO의 최대 재정 지원국인데 트럼프 1기 행정부터 때처럼 WHO 탈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WHO의 재정적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국제적 권위가 약화되고 미국 자체적으로 보건안보 WHO 그다음에 나아가서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관련해서 뭐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보경 영역에 대해서 한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건안보 분야에서 얼마만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어떤 인사를 보면 그 방향성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미가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송태영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이버 안보, 특히 뭐 인지전 이런 것들이 더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이제 어떤 공화당 민주당만의 정책이 아닌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좀 많아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사이버 안보 중에서 핵심적인 어떤 정책들을 보게 되면 미국 핵심 기반 시설 보호, 뭐 정부 기관 및 민간 협력 우선순위화, 정부 사이버 위험 관리 전략 강화, 뭐 신흥 기술 환경 대응, 우주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안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미가 사이버 안보 부분에서 더욱더 협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됩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신흥 안보에 대한 협력 강화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가 이제 트럼프가 말했던 탄소 중립 정책을 폐지하거나 후퇴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환경 경제로서의 전환을 추진한 바이든 행정부와는 반대되는 노선을 트럼프 2기가 지금 정했기 때문에 환경 안보 분야에서는 조금 한미 간의 협력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럼프 2기에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사용이 더 활발해지고 다시 일어날 것 같고, 근데 파리 기후 협약 재탈퇴하고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 폐지도 나아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친환경 규제가 철폐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의 일부 내용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청정 에너지와 보조금에 대한 축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한미 간 환경 안보 분야는 협력의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제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한 환경 어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좀 원자력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뤄봤을 때 지금의 미국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원자력 소위 말하는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빌리언 뉴클리어 인더스트리를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34개 중에서 러시아가 23개를 건설하고 있고요. 나머지 11개 중에서 4개를 중국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원전 어떤 건설 기술에서의 그 패권을 이제 권위주의 국가 진영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원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자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그 높은 기술력과 낮은 단가 공급을 이용해서의 원전 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한국이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두산의 두산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소형은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 협력이 굉장히 그 기술을 미국도 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이어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어떤 원전, 에너지 원전의 신흥 어떤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한미의 원전이 협력가가 한국의 원전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좋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별하게 뭐 어떤 정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정국에서 그것을 좀 잘 대응하고 트럼프 정부와 잘 협력을 한다면 신흥안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경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랑 그 신흥안보 분야 협력하는 게 뭐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보건 분야나 환경 분야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그 협력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좀 그렇네요. 예. 이상으로 이제 발표는 마치고요. 저희 지정 토론이 있습니다. 먼저 김인환 교수님께서 송태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송태훈 교수님의 현대 인지전의 전기화 도전에 대한 그 토론을 맡은 이화여대 김인환입니다. 저기 무엇보다도 이게 그 비대칭 전쟁의 하나인 인지전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그런 송태훈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인지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게 발표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서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에서도 인지전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 문제에서만 봐도 그런 게 뭐 우리가 뭐 북한과의 어떤 갈등이 있든지 뭐 연평도 때나 아니면은 천안함 때도 그랬듯이 여러 가지 뭐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나오면서 혼재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봐왔기 때문에 진짜 이 문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발제문을 제가 이제 읽어보고 또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가장 궁금한 점 몇 가지는 그래도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송태훈 교수님에게. 근데 첫 번째는요. 그 인지전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과연 전쟁과 갈등의 결과를 결정할 정도로 효과가 있는 전쟁인가? 그런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교수님 발표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지전은 적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선 국가 파괴가 인지전의 최종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발표 때도 이게 굉장히 인지전이 그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과연 정말 인지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 있는 비대칭 전쟁의 방법인지는 궁금했고 그리고 실제로 과연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전쟁 같은 걸 봤을 때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서로 양측이 다 인지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이 인과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궁금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뭐 이런 거죠. 뭐가 어떤 X라고 하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Y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때 우리가 X가 정말 Y를 가져온 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분명히 X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분명히 원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경쟁적인 설명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배제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X가 인과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헤즈볼라 전쟁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을 보면서 인지전을 보면서 우리가 전개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실제로 전개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전장에서 중요한 그런 차이를 가져올 만큼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송태훈 교수님의 해안을 제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좀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박사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지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목도 이제 현대 인지전의 전기와 도전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과거 심리전과 지금 현대 인지전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환경과 어떻게 보면 수단은 분명히 변화한 것이 맞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뭐랄까 그 사기를 낮추고 혼란스럽게 만드는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과거 심리전과의 그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과연 현대 인지전이 과거 심리전과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냥 뭐 너무 옛날로 가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손자병법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뭐 그 옛날 중국서부터 이런 심리전의 이야기는 있었는데 과연 현대 인지전이 과거 심리전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례로 든 거에 대해서 조금 또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인지전을 설명을 하실 때는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인지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청중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패널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텐데 나중에 다른 걸 느꼈던 게 아마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니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에서는 굉장히 참여하에 있는 주체와 대상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랑 발제문 같은 걸 이렇게 참고할 때 읽을 때 정말 인지전이라고 하는 거는 적국의 대상만이 아닌 적국의 국민이나 그 나라의 대상 그 지도자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의 자국민 그 다음에 세계 여론 역시 그 대상으로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설명을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하셨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커다란 틀에서 또 보다 엄정한 그런 비교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아마 이제 이것을 페이퍼로 발전시키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요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이제 아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그 질문, 그러니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아니냐라는 그 질문과 연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다뤘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발제문과 그다음에 오늘 발표에서는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인지전을 어떠한 내용으로 펼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느냐라는 겁니다. 전쟁 초기, 전쟁 중간기, 그다음에 뭐 몇 년 지나서 이런 거 다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만 딱 놓고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의가 점점 불타오르고 물론 이제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사기를 이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소모전의 결과이지 과연 인지전의 결과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인지전이 뭐 적어도 러시아 인지전이 그럼 실패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가정을 했을 때 왜 그런 결과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은 현대 인지전에 대한 전기와 도전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 속에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좀 더 정책적 함의가 있는 그런 답변을 내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 매우 마이너하지만은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만 하고 제 토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인지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그 인지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우리를 교란시키고 우리의 국가 기능을 파괴하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그리고 과연 다른 나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교수님께서는 오늘 다자주의 우리 오늘 세션의 이 주제가 사실은 신흥안보와 다자 외교 전략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자주의적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가치 공유 국가들, 한마디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들 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발표를 끝내셨는데, 사실은 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들 간의 협력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긍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모호한 그런 해답이기 때문에 혹시 박 교수님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뭐 궁금했던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임시정 교수님께서 유기은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유기은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라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신흥 안보의 측면에서 디지털 권위주의가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기존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디지털 권위주의와 디지털 자유민주주의라는 디지털 체제가 있다면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제시가 된다면은 이어지는 논의도 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의 측면이 좀 혼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자유의 제약에 초점을 두는 측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 정도를 결정하는 방식의 비민주성에 초점을 두는 측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다이멘전을 각각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자유에 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디지털 권위주의를 디지털 기술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거잖아요. 방임에서부터 시민의 기본권, 사회권, 경제권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이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다이멘전은 이게 민주적인지 민주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측면인데, 생각해보면 권위주의 정권들도 자유로운 무역을 막 표방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권위주의 정권이 있었던 적이 있던 것처럼 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본과 결탁해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자유방임적인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책도 결정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전히 디지털 권위주의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권이 민주적인 절차에 흠이 없이 사적 행위자의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정 방식에 따르면 여전히 디지털 체제를 민주적으로 거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유의 제약과 정부의 개입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두 가지 다이멘전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합칠지, 이것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정말 어떤 아이디어 타입의 디지털 권위주의가 있다면 이 두 개를 모두 충족한 것인지, 즉 고강도의 규제와 그 규제를 만드는 방식의 비민주성이 충족되면 정말 이제 아이디어 타입 디지털 권위주의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 갖추어도 우리가 디지털 권위주의 경향이 강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디지털 통치 체제에도 타이폴로지가 있어서 2x2 혹은 그 이상의 체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좀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된 국가들이 최근에 거짓 정보의 확산, 혐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제도들을 입법해서 논란이 많이 된 바가 있고, 유사한 법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주요한 기본권을 제약함으로 디지털 자유주의의 후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디지털 민주주의의 후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뒤에 나오는 논의들도 더 매끄럽게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논의가 바로 디지털 권위주의의 전파 그리고 디지털 권위주의의 확산이라는 현상인데요.
특히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가 보이는 권위주의적 형태,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고강도의 비민주적인 통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개념을 이제 디지털 권위주의의 전파 확산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했고, 만약에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이는 디지털 통제의 확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같이 가는 현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비민주주의적인 고강도의 규제를 디지털 권위주의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정부의 개입, 심지어는 비민주적인 개입을 매력적인 옵션으로 고려하게 되는 그런 디맨드 사이드 팩터가 뭔지에 대한 조금 체계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듯이 외생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나의 안전을 지키고자 이런 규제를 원하게 될 수 있고, 또 발표자께서 본문에 언급하셨던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이러한 디맨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나래티브로 디지털 감시와 통제 기술을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비민주주의적인 국가에도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맨드 사이드의 다이내믹과 관련된 시민이라든지 엘리트의 인식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디지털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두 가지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디지털 자본주의로부터 보호를 추구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민주적인 절차로 시작되었던 규제가 경로 의존적으로 더욱 고강도 규제에 대한 시민의 용인으로 이어져서 권위주의적인 엘리트의 영역 확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을 좀 더 보호해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프라이버시 자유권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권과 경제권의 보호까지.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지난 세기의 시장 자본주의에 대응해서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계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이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복지제도 등을 통해서 그러한 개입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러한 개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파 권위주의가 대두하듯이 디지털 권위주의가 정말 위협이라면 필요한 것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개입, 그러니까 embedded digital liberalism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예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소회 참석을 위해서 황재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황재환입니다. 저는 그 이경석 교수님의 미국 신행정부와의 신흥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우선 그 이경석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고 이제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고민을 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우선 그 이경석 교수님께서 주로 그 핵과 관련된 그 서베이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신흥안보 분야까지도 이게 그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또 이 리서치의 확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리터처를 보고 이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신흥안보 사항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존의 시각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존의 그 신흥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과는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이 조금 레벨 어널리시스 차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면에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면을 많이 그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물론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4년 뒤에는 또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미국 신행정부와의 신흥안보 이슈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행정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죠.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흥안보 협력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신흥안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흥안보 분야 협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목표는 강화 방안이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신흥안보,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뭐 강화를 해야 되지만 전통안보도 그렇지만 신흥안보 분야에서 강화를 하려면 그럼 어떤 부분이냐. 이게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가 했었던 신흥안보 분야의 논의들이죠. 가령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분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 굉장히 자세하게 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그 2021년 정상회담 때도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통안보 이슈 들은 앞부분에 북핵 위협, 뭐 그다음에 뭐 평화와 안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던 그 경제안보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신흥안보 이슈들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이코노믹 시큐리티의 관점 하에서 정의를 내리고 그에 관한 이제 정책을 진행을 한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IRA나 아니면 그 칩스 액트 같은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신흥안보 이슈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그것이 사실은 한국 정부의 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진행시켜 왔다는 거죠. 그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그 공동 성명을 보면 2021년부터 항상 굉장히 길게 예전에 정상회담 공동성명보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절반 이상의 내용들이 경제안보, 신흥안보 이슈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비슷할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신흥안보 이슈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예를 들어 에너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사실은 전통적인 에너지 수단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뭐 복잡해서 그런지 별로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뭐 EV나 아니면 2차 전지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경제 정책을 취할 때도 경제 안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 안보 정책을 취할 때도 타리프, 관세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관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경제 안보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공급망에 대한 생산망에 대한 재편을 하는 것, 목적은 같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생산망과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려고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똑같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려고 할 때 목적은 같을 수 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의 차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신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는 신흥안보 이슈에 대한 리스폰스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바이든과 함께 했었던 신흥안보에 대한 대응책, 경제안보에 대한 대응책과 동일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고려 내용은 조금 이 부분에서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리서치를 하시면서 그 이경석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발표문의 내용이 사실은 리터러처 리뷰를 중심으로 된 부분이 많아요. 기존에 연구된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 때의 일반적인 그 경제안보 이슈, 신흥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기존의 리터러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뭐 바이든 시대 한미의 공동 어떤 선언문이라든가 협력 협력에서 쓰는 회의들의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이후에 각 개별적으로 이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합의와 협상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트럼프 시대는 다르겠죠. 그러면 트럼프 시대의 그 대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리퍼블리칸 플랫폼이 굉장히 짧은데 사실은 리퍼블리칸 플랫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가지는 의미는 이게 신흥안보 이슈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일기 때 했었던 정책들이 신흥안보 이슈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트럼프는 그 저자들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최근에 또 행정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성이 모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프로젝트 2025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무엇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일 기초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이 전통적 안보에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북한 문제, 뭐 한미일 문제, 중국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잖아요. 근데 신흥 안보 이슈들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야 미국의 신행정부와 신흥 안보 이슈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령 사실 지금 우리 뭐 오늘 탄핵하냐 내일 탄핵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 정부가 달라지고 한국 정부 입장도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상 신흥 안보 이슈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여당이나 야당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우리에 대한 굉장히 리스판시브한 그런 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는 도메스틱 팔리틱스에 의한 베리에이션은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워낙 빠르게 변하는 부분이니까 반영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신행정부와의 신흥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별로 이슈 바이 이슈 논의를 하고 계신데 이슈 바이 이슈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전통 안보 이슈에서 미국의 신행정부와의 협력 방안과 비교해서 신흥 안보 이슈에서의 협력 방안이 어떤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인가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혹시 우리 오디언스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손을 들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저랑 눈을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 그 발표자분들께서 토론자분들이 하신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아주 간략하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태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인지전이란 거를 보통 이제 애드버서리한테 하잖아요. 근데 혹시 동맹국에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필요 없고 다른 나라가 뭐 이스라엘 욕하건 말건 상관없고 미국만 특정해서 뭐 엄청난 인지전을 해서 그러니까 그 여론을 미국의 여론은 어쨌든 미국의 여론만 이스라엘 우호적이면 다 괜찮다 이런 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방국에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유기훈 박사님한테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한국은 왜 파트리 프리한 인터넷 그 지수에서 왜 그런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 이경석 교수님한테는 그 초기에 그 세부 유형을 나누시는데 그 뭐 보건 환경 하시다가 에너지랑 이주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같은 걸로. 근데 그거 꼭 4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5개에서 따로 떨어뜨리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랑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하고 신흥안보 분야 다 협력하면 다 물론 좋지만 트럼프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행정부랑은 몇 개 분야는 너무 같이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보건이나 환경은 뭐 완전히 거의 동상이몽 뭐 할 것 같은데 그럼 굳이 협력 추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꼭 해야 되나요? 그런 그냥 그런 거. 네. 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바로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그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미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전 세계적인 인지전이 국가가 수행한다기보다는 국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정치 컨설팅 회사들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스토익이라는 그 정치 컨설팅 회사가 그 뭐 하마스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동맹에 대해서 인지전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전쟁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에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인사들이 더 이스라엘을 그 지지하게끔 그런 영향력 공작을 스토익이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봇 계정을 가짜로 만들고 특정 정치인들을 타겟팅해서 그런 인지전을 펼친 정황들이 미국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인환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 저도 항상 그 제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인지전의 효과라는 것이 전장에 이 전투를 하고 있는 그 교전국들에 대한 그 인지전이 있겠고,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 대한 인지전들 두 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먼저 그 개전이 되었을 때, 개전이 그 되자마자 인지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투 의지를 말살시킬 수 있느냐, 혹은 항전 의지를, 아군의 항전 의지를 그 고취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한쪽은 절대적인 약자고 한쪽은 이제 절대적인 강자인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개전을 하자마자 제일 방점을 많이 두었던 것은 우크라이나가 항전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신했던 정보가 젤렌스키가 수도에서 그 빠져나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미 수도가 함락되었다, 요 정보를 발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젤렌스키가 나는 키이우에 있네, 강요들과 같이 있네, 이제 이 정보로 바로 그 인지전 공격 정보에 대해서 반박을 함으로써 전투 의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절대적인 약자에 속하는 우크라이나 군과 시민들이 항전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특히 전쟁 초기에는 즉각적입니다. 인지전의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전세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것과 또 혹은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 이런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그 이 정보들을 계속 발신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세에서 밀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정보를 발신을 해야 되는 그 이제 효과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완전히 질 것 같을 때에는 또 유럽이나 나토로부터의 군사적인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식의 인지전 메시지들을 많이 발신을 했었습니다. 이게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성공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의회나 공항이나 사법기관 이런 것들을 교전 없이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인지전이 이미 전쟁 전에 그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교전이 있었지만. 그래서 전장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모두가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전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어떤 식으로 가짜 뉴스들이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2016년 대선 당시를 보면 가짜 뉴스의 양이 선거 직전 한 2, 3일부터 이 진짜 뉴스의 양을 압도하는 그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노출되는 정보 자체가 가짜 뉴스에 대한 정보의 양 그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연구를 실증적으로 이미 과거에 했던 거에 의하면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에 있어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내가 이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것인가 요거하고 정확하게 맞물려서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장 많이 다루었는지 그 정보의 양 그것을 1, 2, 3, 4, 5 이렇게 매기면 시민들이 나중에 선거 시에 투표를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중심으로 이 후보자를 투표했는가 이 1, 2, 3, 4, 5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그 증명이 돼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노리기 때문에 정보의 양과 관련된 인지전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특히 군사 작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과부하 아주 많은 정보들을 그 적에게 발신을 해서 그 적이 진짜 집중해야 될 그 정보에 그 대해서 반응하고 군사적인 작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죠. 그다음에 과거 인지전과 지금의 인지전의 차이는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인지전은 개인을 타겟팅한 그런 아주 그 정조준을 하는 인지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자체, 그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국가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인지 작전 자체가 과거에는 군이 펼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민간이 개인 수준에서도 심지어는 회사 그러니까 IT 뭐 회사들도 펼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민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인지전의 타겟 어디언스가 전체 사회 어떤 전장에 그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국제 여론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AI와 같은 그 생성형 AI 특히 문제인데 이런 AI 기술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인지전이 내러티브 싸움을 넘어서 알고리즘 대결로 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부분에 있어서 왜 인지전이 중요한 것인가,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미중 경쟁과 진영 경쟁이 정치 체제 간의 경쟁, 그다음에 가치와 이념 간에 대한 경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지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질문해 주신 대응은 무엇인가? 이 동일한 메시지들을 예를 들어서 우호국들이 지금 특히 이제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적에게 그 일관성 있게 이 연대하고 있는 국가들이 함께 발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전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황을 파악하는 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사실 전쟁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를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굉장히 고급,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 같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고퀄리티의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전문적인 에비던스에 근거한 그런 정보들을 발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인텔 국가들에게는 지금 부재해 있는데 나토 국가들의 차원에서는 뭐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 뭐 센터 오브 엑셀런스 이런 기관들이 이제 나토에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인텔 국가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한중일 같은 경우에 서로 뭐 그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유럽이 지금 인태에 있는 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연대해서 뭐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필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 움직임들이 외교부 차원에서는 그 저는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접근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일해보자 이런 접근들이 있고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태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기현 박사님 간략하게 대답. 네, 임시정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 발표가 사실은 현안 분석이라든지 그런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분석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코멘트가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발전시키면 좋을지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디지털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유의 제약 부분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개입이나 결정 방식이 어떻게 얼마나 민주적인지 비민주적인지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지표의 점수를 매길 때 프리덤 하우스에서도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거보다 더 저차원적인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파틀리 프리한 국가들이 이제 첫 번째 기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굉장히 또 다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자유의 제약 얼마나 방임적인지 그다음에 규제가 많은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절차의 비민주성에 있어서 이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이 두 체제 유형을 더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디맨드 사이드 팩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그냥 언뜻 떠오른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어떤 안보적인 측면이나 개인의 안전이나 보건에 이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이제 허용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뭐 어플이나 이런 측면에서 뭐 트래킹이 굉장히 이제 침해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교수님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은 거의 70점이 프리한 국가인데 항상 67, 66 이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정부적인 뭐 유튜브 게시글이나 이런 게 이제 삭제되는 점 그런 것들이 이제 리포트의 사례로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각 사건 막 이런 거를 막 보도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워졌다든지 뭐 이런 예, 그다음에 그 정부에 대한 사건이 이제 축소 보도가 된다든지 그런 그런 부분 블로그 게시글 같은 게 삭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및 전조가 좀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경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3시 50분까지라서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황정 교수님 제가 많이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절대적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공화당 정강정책, 트럼프 일기 행정부,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2025 그 프로젝트 한번 잘 좀 살펴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 안보는 그 연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정말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구분상으로는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많이 데이터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 그 신흥안보의 부상과 한국의 다자 외교 전략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지식도 얻고 많은 또 식견을 또 지평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번 학술 회의 그 제목이 안에서 밖으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성견지명 있으신 제목인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다자 외교라든지 현재 한국의 위상에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안이 좀 튼실하고 좀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좀 위기 상황이긴 한데 여러모로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잘 극복을 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 그 다자 외교를 충실하게 잘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곧 도래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